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가르치는 남성택입니다. 네, 오늘은 베를린에 직접 와가지고 관련된 건축 사례들을 직접 우리가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카이 프리드리히 쉰켈이 설계한 알테스 뮤지엄인데요. 쉰켈은 신고전주의 건축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쉰켈은 이 미술관의 입면을 위해서 그리스 신전의 형태를 그대로 도입을 한 것이죠. 정면에 알테스 뮤지엄의 열주가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측면에는 베를린 돔, 베를린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건물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테스 뮤지엄의 가장 중심 공간은 원형 로툰다 공간인데요.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고대 신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 돔 맨 위에는 오큘루스라고 하는 그 원형의 계부부가 뚫려져 있죠. 자연빛이 그렇게 투과되어서 내부를 밝힙니다. 판테온은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테스 뮤지엄의 가운데 있는 돔 형태의 공간 내부에는 다양한 조각산들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 조각산들이 마치 신상처럼 성스러운 오브제인 것처럼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공간인데 쉰켈은 그 공간을 이 건물의 정면에서 볼 때 숨겨요. 주변에 있는 다른 돔을 갖고 있는 건물들은 모두가 다 외부에서 볼 때 돔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데, 쉰켈은 그렇게 힘들게 지은 돔을 숨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부로 들어갔을 때 놀라운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어떤 나름의 위장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스테리 상자 같은 것이죠. 이 건물은 독일의 근대 건축가 중에 대표적인 거장이죠. 루드비히 비스 반 데로에가 설계한 노이 나시오날 갤러리라고 신국립 미술관입니다. 이 건축은 한쪽 면에 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다른 면에 또다시 2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총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8개의 기둥으로만 이 거대한 넓은 면적의 건축 공간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숫자 형태의 기둥은 미스 반데로에가 즐겨 썼던 기둥인데요.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이 와플 트러스 구조와 만날 때는 굉장히 가볍게 정의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 반데로의 국립미술관의 건물은 굉장히 정적이고 대칭적인 반면에 하단부의 밑에 있는 이 포디움 밑에 부분은 상당히 자유롭게 벽체들이 배열되어 있는 비대칭적인 표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뒤에 있는 조각의 배치라든지 일부 계단의 배치, 또 뒤에 있는 정원의 배치가 상당히 자유롭게 비대칭적인 배치를 갖고 있습니다. 대칭에 기반한 건축에서 출발을 했지만 비대칭적인 요소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대칭과 비대칭이 함께 어우러지며 굉장히 풍부해지는 공간 경험을 제공해주는 건축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비 관련해서 많은 근대 건축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숨기거나 감추려고 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미스 반데로의 경우도 사실은 설비의 관점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건축가였다는 것을 여기 보여지는 이 대리석 볼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런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감춰놓은 것이죠. 여기는 일명 말발구평 집합주택 단지라고 불리는데요. 말발굽 모양을 닮아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든시티 주거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든시티의 그냥 핵심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도시화가 벌어지고 어디선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을 어디로 공급해서 거기서 사서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면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든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급자족 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농장, 텃밭까지 포함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가든시티는 영국에서 건너온 개념입니다. 배치월스 집합주택단지가 대표적인 첫 번째 가든시티였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것들로 둘러싸여지는 그런 세상을 거부하고 과거 중세시대처럼 직접 내가 수공예로 손으로 만든 것들을 가지고서 나의 삶의 공간을 꾸미고 오브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자급자족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술 수공예 운동
그 주동자들과 가든시티 운동 개념이 결합이 되면서 정신적 공동체? 그런 개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같은 정신적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마을을 꾸며서 같이 살아나가고 자급자족하고 교류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네치월스에 가보면 마치 민속촌에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약간 우아하기도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공동체, 비슷한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가든시티의 또 다른 핵심이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독일로 넘어와서 이 말발구평 집합주택의 경우에는 가운데 큰 중앙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정원에는 흔히 물 공간이 함께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꾸며져 있죠. 그러니까 가든시티의 그 가든은 정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공공이 같이 공유하는 공공정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주거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주거들 앞에는 개별 텃밭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개별 텃밭이자 또는 각자의 사적인 정원인 것이죠. 사적인 정원에서 꽃을 키워서 예쁜 장원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과실수나 야채를 심어가지고 직접 수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집 내부에서도 이제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돌출되어서 허공에 떠 있을 때 발코니라 그러고 노지하는 외벽에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있는 약간은 더 은밀한 공간을 노지하라고 하는데 특히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그 주거 속에서는 작은 공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서 살고 많은 이제 병들도 질병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또 위생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근대 건축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어떤 기치를 내세우면서 보다 더 창문을 크게 만들고 발코니를 만들고 더 개방적이고 더 열려있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투명한 건축을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브루노 타우트에게 있어서 색채의 중요성이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이 외벽의 색깔은 담백한 색깔로 처리가 되어 있지만 발코니 안쪽의 색깔들은 굉장히 생동감 넘치고 자유로운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죠. 브루노 타우트는 건축에 있어서 다채색 이론을 발전시킨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을 건축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발코니 안쪽의 내벽 색깔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집들의 문 그런 것처럼 색깔을 통해 가지고 내 집의 어떤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우트의 건축을 보시면은 각 집마다 문의 그 색깔들이 다 다양하게 채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든시티하고 예술수공예 운동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술수공예 운동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 사례는 이제 윌리엄 모리스가 필립 웹하고 같이 설계한 자기 신혼집이거든요. 이름은 레드하우스라고 불리는데 그 레드하우스도 마치 그냥 숲속에 홀로 있는 집처럼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은 내 집이 그러니까 산업화의 결과로서 파이프가 놓여지고 상수도가 보급이 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술수공예 운동을 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원래 그대로의 물, 자연 그대로의 물을 훨씬 더 좋게 생각하고 그 우물 자체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곳에서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원천? 그런 것처럼 표현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또 비슷하게 가운데에 이런 굉장히 자연적인 연못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정신을 가지고서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자급자족적인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공동체의 의지, 그런 의지가 있는 가운데 한가운데에는 삶의 또 다른 어떤 근원이 되는 물의 존재가 함께 있는 것이죠. 네, 저희는 다렘 식물원에 도착을 했는데요. 베를린에 있는 이 다렘 식물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오래된 식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가장 거대한 온실이 19세기에 지어진 온실입니다. 거의 100년이 넘었죠. 그렇다. 온실의 공간의 특징을 보면 결국 하나의 거대한 공간, 투명한 유리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처음 맞닥뜨렸을 100여 년 전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골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을 거고 그런 모습들이 모던주의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었겠지만 온실 건축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사람들은 이런 골조 프레임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분명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아까 그 대온실에 붙어있는 약간 중소규모의
온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설비 시스템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게 잘 보입니다. 흔히 우리가 온실 가게 되면은 위에 있는 이런 투명한 유리와 철골 구조뿐만 아니라 밑에 깔려 있는 이런 기반 시설과 같은 난방 시설들, 그리고 또 냉방 또는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건축의 그 실내 환경을 조절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술들의 실험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건축에서 벽난로에서 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그 불을 쬐던 그런 방식이 갖고 있는 어떤 원초적인 기술이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그 불의 그 근원을 바라보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불은 사라지고 기계실 속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불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 불은 눈앞에 보이지 않죠. 불에 의해서 데워진 물의 관이 그냥 각 방을 관통하게 되면서 과거에 어떤 그 정신적인 중심적으로 작동했던 벽난로의 불, 그런 어떤 중요한 상징성들이 상실하게 되자 많은 건축가들은 이 라데이타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온실 건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엄청난 크기의 투명한 공간의 경험은 100여 년 전에 사람들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일부 건축가들도 크게 반응을 했을 것이고요. 이 투명한 건축은 이제 근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요.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백화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온실은 건축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베르네에서 멀지 않은 포츠담으로 옮겨서 오랑주리와 그 다음에 정원, 거기에 같이 곁들여져 있는 신길의 건축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조금 더 가서 데사우의 바우하우스 건물을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